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철수 씨가 지금 일단 서울시장 후보 재보궐선거에서 일단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일단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박영선 후보랑 지금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서울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런 그 보도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라서 봤네요. 금태섭 후보가 약간 좀 작심하고 물어본 것 같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한테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알고 봤더니 퀴어 퍼레이드 이런데 여러 번 참여를 실제로 했나 봐요. 몰랐네. 하도 하는 말들이 얄미우니까 좀 안 좋게 봤는데, 또 이런 건 또 금태섭 씨 괜찮게 보이네. 잘하셨어요. 괜찮은 보수주의자예요. 최근에 하는 말들이 좀 얄미워서 그렇지. 근데 안철수 씨가 평소 이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평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석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씨가 아마 작정하고 물어본 것 같아.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안철수 씨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부할 권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퀴어 퍼레이드. 그러니까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보면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남부 지역에서 열린다. 그런 것들, 이런 보지 않을 권리, 이런 퀴어 퍼레이드, 보지 않을 권리를 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안철수 씨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 얘기들 실제로 많이 하죠. 아니, 그래, 니들끼리 조용히 연애하는 건 좋아. 근데 꼭 그걸 그렇게 대중 공간에서 퍼레이드를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거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우리도 보지 않을 권리 좀 줘. 이런 얘기들 이제 보수 세력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그 태극기 부대 막 그 박정희 막 사진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난 그런 것도 혐오 사진이거든. 난 그런 거 보기 싫은데 나는 그런 걸 인내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권리. 웃기고 자빠져 있네. 그럼 눈 감고 지나가. 그런데 멀티비타민님. 네.
순수한 웃음과 정확한 목소리. 그죠? 그게 콜라보가 참 잘 돼 있나 봐요, 제가. 그치. 정강훈 같은 사람 보기 싫은데 우리도 인내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권리 같은 게 그따위가 어딨어? 그럼 시위를 어디서 해야 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그 시민이 빡쳐가지고 안철수 씨의 말처럼 정말 샌프란시스코 등을 비롯해서 각종 도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정말 도심 외곽에서 하느냐, 팩트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예. 보세요. 뉴욕에서도 매년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플랫 아이언 빌딩이 위치한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출발한대요. 여기 완전 미국의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플랫 아이언 제가 뉴욕에서 어학연수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그 도심 구조를 좀 대충 잘 압니다. 이거 완전 도심 한가운데예요. 여기가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 플랫 아이언 빌딩이 그러니까 충무로나 을지로 정도랑 비교할 수 있을까? 완전 광화문까지는 아닌데 거기서부터 약간은 좀 떨어져 있어요.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싱턴 스퀘어 공원까지 이렇게 워싱턴 스퀘어 공원이 여기가 이제 그 게이타운, 퀴어타운 근처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스톤월 기념비도 있고. 그래서 이 워싱턴 스퀘어 공원은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이태원 정도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충무로 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태원까지 행진한다고 보면 돼요. 뉴욕에서도 그렇게 행진합니다. 무슨 외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안철수 씨, 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에? 당신 말대로라면은 어디 서울 외곽이 어디냐, 어디야, 여의도라든지, 어디 여의도 공원이나, 여의도 공원도 아니고, 어디 김포공항 이런데, 어디 그런데 가서 행진하라는 거야, 뭐야, 뉴욕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 그 안철수 씨 말대로 시 외곽이 아니라, 자, 봅시다. 시 외곽의 카스트로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 여기 그 한겨레 있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출장 갔을 때 이 카스트로 스트리트 가봤는데, 여기 그렇게 막 도심지는 분명 아닌 건 맞는데요. 가보니까 조금 약간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한 거리는 아니더라고. 그건 제가 보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불과 2.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설사 출발을 하더라도 카스트로 스트리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청 바로 앞까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시청사에 커다란 레인보우 플래그도 개양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 말은 완벽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런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출발해서 트라팔가 광장에 도달하는 경로로 런던 그 프라이드 행진이 진행이 됐대요. 저는 이제 런던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트라팔가 광장은 굉장히 여기도 광화문 광장 같은 곳 아닙니까? 파리도 제가 안 가봤지만 몽파르나스를 출발해서 릭상부르크 궁 앞과 파리의 발상지인 시테섬을 경유해서 레피블리크 광장에 이르는 경로로 역시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네. 도쿄는 저도 가봤죠. 도쿄는 어떻게 해? 국립경기장이 위치한 요요기 공원에서 출발해서 젊은이들의 패션 유행주인 하라주쿠와 시부야역 앞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경로. 그러네, 맞네. 여기도 완전 도심지네. 요요기 공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 경기장 같은 곳이니까 약간은 좀 외곽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하라주쿠랑 시부야는 우리나라의 명동이랑, 그죠? 그런 곳 같은 곳 아니에요. 명동이랑 이태원, 을지로, 거의, 그리고 이화여대 앞, 이런 신촌,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 외곽에서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지, 이것도. 그죠?
타이페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총통부 앞 타이페이성 동먼에 이르는 경로로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중화민국의 국부인 순원 기념관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외곽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도시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씨, 좀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겁니까? 좀 제대로 좀 알고 말하세요. 항상 뭘 이렇게 좀 얘기하면 팩트가 어딘가 좀 이상해. 안철수 씨는. 그러니까 안초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서울시장 되면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겠네. 예? 그래 놓고 뭐 어디 여의도 광장 뭐 어디 후미진 이런 데 이렇게 탁 쳐박아 놓고 그래도 탄압은 안 했어요. 이런 얘기하게 생겼네. 토론 좀 더 많이 해야겠어요. 안철수 씨는 토론을 할 때마다 이제 미천이 드러나니까. 김팬님, 제가 볼 때는요, 보좌진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기보단 실력 있는 보좌진이 안철수 씨 주변에 가지 않는 거죠. 예, 보좌진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보좌진이 안철수 씨 주변에 모여들지 않는 거죠. 예, 대충 알죠. 이 보좌진도 내가 모시는 주군이 장래가 어떤 사람인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가지. 미쳤습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맨날 하는 얘기마다 덜 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뭐하러 그 사람 밑으로 갑니까? 예, 당연히 안 가죠. 나 같아도 안 간다.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도지사 주변에 굉장히 인재가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게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이건 좀 잠깐 좀 딴소리였네. 예,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역시 뭐 퀴어 퍼레이드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좋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했느냐?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 박영선 이 후보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분도. 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가 하도 헛소리 하길래 박영선 후보는 예전에 무슨 얘기 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옛날에 그 국회 기도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랑 있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박영선 의원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리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박영선 의원한테.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혐오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대. 뭐야. 실망. 에휴,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선되건 박영선 씨가 당선되건 별로. 누구 하나 이제 똑바로 이렇게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은 진짜 김진애 의원 하나예요.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당선되면 난 좋겠는데. 왜 김진애 후보는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겁니까? 에휴. 자, 아무튼 네. 안철수 씨가 헛소리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 후보도 만만치 않게 동성애나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 네,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자, 예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이 그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그게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도시가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CNN이랑 인터뷰하셨나? 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박원순 시장님이 한 번 더 그리워집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계좌로 직접 이렇게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리포액트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네, 이렇게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링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기 후원 가입하기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성명 넣고 연락처 넣고 하시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뭐 이 한도 내에서 매달 이렇게 출금 자동 이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수료 없이 전에 허재영 기자의 활동비로 들어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게 좋죠.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런 거 가입해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허재영 기자가 여러분. 광고하는 곳 이런 이제 업체들 많이 또 이용을 또 해주셔도 좋죠. 네. 이런 안녕하세요. 것들, 이런 것들. 네. 자, 이런 이제 허재영 기자가 판매 중개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유인헤드,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용해 주셔도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준비했냐면 배구 이야기. 허재영 기자의 이제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게 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배구의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약간의 좀 그 일제 식민지 잔재, 이 폭력, 이 배구의 폭력 문화가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좀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요. 지금 이 배구계에서 흥국생명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 선수 이재영이죠? 이재영, 이다영 자매. 예, 이분의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게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한 주 동안 좀 시끌시끌했는데 뭐 그건 다 여러분이 아실 거고. 이 김영민 씨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일종의 좀 문필 이제 이분이 SBS 외주 PD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만나본 적 있거든요. 옛날에 한겨레 막 연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최순실은 뭐 이런 거 유행어 만들어 가지고 그때 최순실의 존재를 대중에게 막 알렸던 그때 그 페북 그 댓글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거 만드셨던 분이 김용민 씨예요. 굉장히 감각 있는 분입니다, 이분. 아무튼 이분 페북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배구계의 이 폭력 문화가 의외로 일제 식민의 잔재래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흥미로워가지고 여러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1964년 동경올림픽 당시 개최국 일본. 자신들이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유도와 함께 여자 배구를 올림픽 종목에 포함시키게 됐대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 근데 그때 마침 일본 여자 배구팀이 모스크바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강 소련 3대 0을 누르는 파란을 일으킨 바 있었대요. 그때 감독이 나이마스 히로부미라는 감독이었대요. 이 사람. 딱 봐도 세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가 이끄는 일본 여자 배구팀이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선수들을 모은 대표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니치보, 즉 일본 방직쯤 되는 단일 실업팀을 이끌고 세계 최강 소련을 잡아버렸던 거래요. 당시에. 그랬구나. 굉장히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집결해서 심야까지 이 다이마스의 맹훈련을 이 배구 선수들이 소화해냈다라는 거예요. 다이마스 히로부미. 그랬구나. 이 다이마스 히로부미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이른바 황군 출신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파쇼기질 충만한 감독이었대요. 그래서 이 배구 여자 선수들의 머리를 짧게 깎아 버리라고 명령하고 거울도 없애버렸고 반항하면 가차없이 내보내버리고 구타나 욕설은 굉장히 일상이었대요. 네. 이걸 뭐 스파르타식이라고 부른다면 고대 스파르타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항의할지도 모를 정도, 그 정도로 독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소련팀을 물리쳤대요. 그래서 금메달까지 획득. 이 사람은 나중에 배구의 영웅이 됐고 후일에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하네요. 이 다이마스는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도 일본 여자 배구팀을 이끌고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 버릇대로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두들겨 패버렸대.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세상에. 일본에서 하던 짓을 서도까지 가서 한 거야. 사랑의 매라는 그런 핑계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팍팍팍팍팍 때리고. 세상에. 아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감독이 선수를 때리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왕년에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 한국의 여자 배구팀 관계자들이었죠. 미넨 올림픽 당시 한국 여자 배구팀은 코가 석자쯤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 4위전에서 자그마치 북한에 그것도 3대 0으로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배구협회는 절치부심 끝에 이 문제에 다이마스 히로부미를 특별 초청해서 한국팀을 지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겠네. 세상에. 엄청나게 팩했군요. 세상에. 다이마스 히로부미는 근거리에서 강 스파이크를 퍼부으면서 맹렬한 수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스파이크를 받다가 기절하는 선수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냥 박인실 선수라고 있었는데 올림픽 여자 대표팀 거포로 총망받던 박인실 선수. 이 사람은 너무 이 다이마스 히로부미가 너무 심하게 연습시켜가지고 좀 따졌나봐. 그러니까 그럼 나가! 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린 적도 있었대요. 세상에. 이 박인실 선수는 배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고 하네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취업도 금지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 이지메 같은 걸 당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다이마스 히로부미가 당시에 우리 한국 배구계에 엄청나게 그런 폭력적인 어떤 교육 문화 같은 것들을 심어놨나 봐요. 자, 1992년 1월 대통령배 배구대회에 참가한 효성 여자 배구팀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선수들의 허벅지에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있었던 거죠. 각종 운동선수들이 매맞은 자국을 가리기 위해 파스를 붙이고 출전한다는 사실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모든 선수들이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파스로 가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효성팀의 임태호 감독은 구타를 인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승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체벌을 가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다이마스 이 사람이 이렇게 심어놓은 이 폭력적인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 그 당시에 아무렇지 않게 입수를 한 거죠. 세상에.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이 김영민 씨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흥국생명에서 그런 이제 폭력적인 어떤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고 하는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원래 배구계 문화 자체가 어떤 특정 선수만이 아니라 한국 배구계가 너무 폭력적인 문화를 용인하고 그냥 실제로 연습 때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 자체를 청산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네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실업 배구나 아니 대학 배구 같은 거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친선팀끼리 그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랑 고려대랑 뭐 배구팀이 뭐 했어. 근데 연세대가 이기고 고려대가 졌어. 그러면은 연세대 주장이 나중에 며칠 뒤에 고려대 찾아가가지고 고려대 선수들을 빠따로 팬대. 사랑해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잘못된 문화가 다 이렇게 일본의 그때 이제 그죠 황군 출신의 그 폭력적인 감독이 우리나라에 심어준 배구계의 잘못된 문화인 거죠. 다이마스 히로부미라는 그죠? 네. 요런 재미있는 글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배구 자매 이분은 이제 뭐랄까 적절한 뭐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자숙의 시간도 좀 갖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배구계 자체가 예, 굉장히 폭력적인 연습 문화, 폭력적인 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막 방출시키고 심지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교사도 못하게 만들어서 배구계에서 완전히 선생님조차도 못하게 막 축출하고 이런 악습을 배구계가 갖고 있다라는 거. 예. 한꺼번에 같이 청산해야 된다는 김영민 씨의 아주 읽을 만한 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